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멘토, 여러분의 부를 책임질 파이낸셜 스토리텔러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 다들 아시죠? 갑자기 정치인들이 마이크 앞에 달려나와 비장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은행가들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듯 엄숙한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구세주처럼 국민보호라는 깃발 아래 새로운 법들이 빛의 속도로 통과되죠. 메시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 이런 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금융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갓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위기가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만들어진 법들은 사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법들은 애초에 재앙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들, 즉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이 패턴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짜여 있는 거죠. 처음부터 판이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로 가보죠. 당시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영국은 연이은 은행공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땐 은행들이 저마다 자기들만의 화폐, 즉 은행권을 발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신용은 통제불능으로 팽창했고 사람들은 은행이 망할까봐 조금만 이상한 소문이 돌아도 돈을 찾으러 달려가는 뱅크런이 아주 잦았습니다.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답이 바로 1844년의 은행인가법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화폐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홍보했죠. 하지만 그 실체는 달랐습니다. 이 법은 영란은행의 화폐 발행 독점권을 아예 못 박아버리는 법이었습니다. 다른 소규모 은행들은 화폐 발행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했고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가가 픽한 영란은행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넘사벽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평범한 예금자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시스템 그 자체를 보호하고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소위 흑수저들의 도전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였죠. 대서양 건너 미국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860년대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정부는 전쟁 자금이 미치도록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법은행법이라는 걸 도입했죠. 명분은 더 안전하고 통일된 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이 법은 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정부 채권을 사도록 강제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은행을 자신들의 전용 ATM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속임수죠. 정부의 빚을 돈으로 찍어내는 행위를 공공보호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거예요. 대중은 정부의 약속이 찍힌 지폐를 얻었지만 진짜 수혜자는 정부와 은행 사이에서 안정적인 중개인 역할을 보장받은 은행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빨리 감아 대공황 시대로 가보죠. 수천 개의 은행이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수백만 미국인들의 평생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들끓었죠. 뭔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 법입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었죠. 마케팅은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은행에 맡긴 돈을 월스트리트의 도박꾼들이 함부로 가지고 놀지 못하게 막겠다.
실제로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래스-스티걸 법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은행을 보호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근본적인 논리는 바꾸지 않은 채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켜 줬다는 점이죠. 애초에 왜 은행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신 이 법은 시민들에게 이제 은행가들의 목줄을 단단히 채웠으니 안심하세요라고 말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줄은 수십 년에 걸친 은행들의 로비로 서서히 풀렸고 결국 1990년대에 사실상 무력화되었죠. 마치 다음 위기를 준비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예금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1933년에 탄생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시초인데 소액 예금자들을 위한 방패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정부가 보증할 테니 당신의 은행이 망하더라도 당신의 돈은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이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승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규율을 제거해버렸습니다. FDIC 이전에는 은행들이 신중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예금자들의 신뢰를 잃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FDIC 이후 예금자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죠. 어차피 나라가 보장해주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바로 이 점이 은행들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어차피 손실이 나면 결국 사회 전체, 즉 우리 세금으로 메워질 테니까요. 또다시 보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이 은행을 위한 숨겨진 보조금 역할을 한 셈입니다. 아마 대공황 시대 법안 중 가장 대담했던 것은 긴급은행법일 겁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 상태에서 은행 휴일을 선포하고 미국의 모든 은행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정부는 사실상 모든 금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가지고 있던 금화, 금증서, 금괴를 모두 종이돈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죠. 이것은 경제를 구하기 위한 애국적인 희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평범한 미국인들로부터 실물 자산을 빼앗아 은행 시스템에 넘겨주고 정부와 은행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는 금융질서 그 자체를 지키려는 본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초기 사례들은 하나의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을 안정시키고 이 거대한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대중은 그럴듯한 구호를 얻고 은행은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이 패턴은 20세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더 글로벌해지고 더 정교해졌죠. 가장 명확한 예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자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은행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과 직장, 저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중심에 있던 은행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과시켜 수천억 달러의 혈세를 금융부문에 쏟아부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경제를 구하고 완전한 붕괴를 막는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누가 구원받고 누가 희생되었는지 잘 보세요. 평범한 가정들은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연금은 박살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했죠. 하지만 은행들은 납세자의 돈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법은 그 진짜 우선순위가 바로 은행임을 드러냈습니다. 대마불사는 과학이었던 거죠. 유럽도 똑같았습니다.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에서 정부는 은행의 빚을 보증했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어깨에 떠넘겼습니다. 긴축 재정 법안들이 안정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정이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병원과 학교 예산이 칼질을 당하는 동안 예국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구호는 회복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한 세대 전체에 걸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유럽안정화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유로존 시민들을 국가부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영구적인 방패막이라고 소개되었죠. 마케팅은 완벽했습니다. 유럽을 위한 안전망, 다시는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 붕괴의 공포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ESM은 시민이 아닌 은행과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천억 유로를 쏟아부어 금융기관을 구제할 준비가 된 영구적인 구제금융기금을 만든 겁니다. 반면 그 구제금융의 조건, 즉 긴축재정, 민영화, 증세의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즉, 이 법은 은행은 언제나 구제받고 시민은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젤 협약처럼 국제적인 규제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법들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 은행 감독 당국이 만든 이 협약은 은행의 과도한 위험 감소를 막는 안전장치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은행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정부 보증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자산을 저위험 자산으로 취급하게 허용했고, 은행들이 위험을 장부밖에 그림자 금융으로 떠넘기도록 부추겼습니다. 또다시 대중 보호를 약속한 규칙들이 조용히 은행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뒤따르는 법들은 항상 대중을 위한 안전장치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법들은 언제나 같은 주인을 섬깁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 그 자체의 보존이죠. 시스템은 신성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없이는 정부가 무너지고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정치인들의 경력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민인 당신은 오직 당신의 신뢰와 세금이 은행을 계속 서 있게 하는데 동원될 수 있을 때만 유용한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한 건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화폐와 신용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금보험은 당신의 돈이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지만 동시에 당신이 은행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할 동기를 없애버립니다. 구제금융은 일자리와 저축을 보호한다고 설명되지만 진짜 기능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933년의 금 보유 금지나 오늘날의 특정 사설화폐 금지처럼 특정 형태의 돈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들은 불안정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금융 권력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흐르도록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에 관한 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파트너십을 맺고 만들며 오직 하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바로 당신의 저축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당신이 무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와 안정이라는 수식어를 걷어내고 그래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법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승자는 은행이고 패자는 그 약속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운율 속에서 구절은 항상 똑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법은 당신을 보호한다고 홍보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의 안전을 시스템의 약속에 외주를 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다음 보호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당신의 부가 삭제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역사는 언제나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의 채널에서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